안녕하세요. 비돔서재의 비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재밌어요. 요즘 장원영 덕택의 이 말이 유행이죠. 오히려 좋아 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김진철님이고요. 출판사는 책 인생 선물이라는 곳이네요.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레드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스레드에서 나누는 이야기들과 친구들을 챙기느라 홍보보다는 그 속의 재미를 더 느끼고 계시는 분인데 아마 이 경로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마주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의 소개를 잠시 하자면요. 창업 6개월 만에 자본 잠식으로 지옥의 문턱을 찍고 간신히 살아남아 창업 3년 6개월 만에 홍대 4억을 올리기까지 여전히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이자 작가 김진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 책은 작가님이 경험해온 많은 일들 중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적어놓은 책인데요. 전화위복이라기보다는 아마 작가님 마인드가 긍정적이어서 상황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요. 어떤 행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 행운들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생각과 실천을 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글쓰기 작업에 돌입했다.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글감을 모았다고 하네요. 누구에게나 불행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3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해결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결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다음을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해야 진정한 해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준다. 오히려 좋아, 럭키 비키잖아를 외치는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요청하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오늘의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느냐, 새로운 희망으로 탈바꿈 되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투머치 토커인 진철 작가님의 책 오히려 좋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프롤로그. 세상에 시련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행복만 가득한 삶이란 불가능의 영역이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단지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누구나 실패와 시련은 겪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최근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대유행 중이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은 목요일이 따분하던 참이었는데 금요일 하루만 버티면 벌써 주말이 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며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를 보여주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부정적인 것은 회피하고 보자는 일명 해로운 긍정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와 같은 단순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내가 연습 끝나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원형적 사고라는 것이다. 즉, 단순히 맹목적으로 긍정을 강조하거나 부정적인 현실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명확한 현실을 인지한 후
부정적인 상황들조차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온통 세복의 연속이었다. 나의 진지하면서도 허접한 연구에 따르면 세복이라는 말은 복과 복 사이에 낀 아주 소소한 복을 뜻하는 말로 추정이 된다. 다시 말해 사이에 있는 복, 사이복이라는 공식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어로는 사이깃, 새길, 사이깡, 색강 등이 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은 비록 큰 대박은 아니지만 아주 잔잔하고 소소한 복을 통해 인생의 각종 위기 상황을 가까스로 극복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극복의 과정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운에 모든 걸 맡기고 현실에서 도피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끝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모든 불행이 나의 행운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때로는 치명적일 정도로 상처를 주는 불행도 있었지만 그 불행의 횟수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다. 세상이 단지 운으로만 돌아간다면 누가 노력이라는 것을 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선행되어 있는 자에게 운이라는 녀석이 아주 가끔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종류의 노력을 잘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파내려가다 보면 그 세복이라는 녀석이 지나가다 쓱 쳐다보고는 저 자식 좀 열심히 하는데? 라며 슬쩍 와서 도움을 주고 가는 것이다. 즉, 노력은 필요 조건이고 세복은 충분 조건이다.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면 매우 힘들지라도 조금만 길게 보면 오히려 좋았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나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원형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열어보도록 하겠다. 나는 워낙 흥이 많고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여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능력만큼은 타고났다. 어릴 때부터 나름 인기도 많았고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이성들도 일부 존재했었다. 하지만 공이로비의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나를 좋아해주는 여성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단 한 번도 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 프로포즈 성공률 레알 0%. 어떤 여성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전혀 내색하지 않다가 오랜 시간 준비해서 깜짝 고백했고 당황한 여성은 말을 더듬으며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라며 거절하는 패턴이 무수히 반복되었다. 크고 작은 고백을 다 모아보면 100번이라는 말이 그다지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쏠의 아이콘이었고 무려 26세까지 단 한 번의 연애도 못 해보고 그렇게 모쏠의 인생을 살았다. 오래 준비한 고백일수록 돌아오는 거절에 대한 충격도 정비례하였다. 그러다 보니 호감, 좋아함, 고백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고백 후 거절의 충격이 줄어들어 어느 순간 거절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외로운 솔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1999년 11월 11일 나의 불알 친구인 영훈에게 전화가 왔다. 여러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를 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며 나를 재촉했고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던 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술자리에 합류했다. 잠시 후 술자리에 도착하니 한 미모의 여인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그녀에게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되었으나 며칠 후면 또 고백하고 거절당하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만큼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국적인 미모와 화끈한 성격으로 많은 남자의 호감을 받는 그녀와 비교되며 더 움츠러들었다. 그러다 문득 어차피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공들여 준비해서 거절당하면 상처가 클 것임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오늘 저질러 버리자고 결심해 버렸다. 만약 또 단칼에 거절당하면 사실 장난이었다고 대충 둘러댈 셈으로. 그렇게 고백 공격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고 결과는 뜻밖의 성공이었다. 그녀는 마침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못난이지만 서글서글한 내 성격이 제법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 후 4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 남들보다 상당히 빠른 20대 후반에 결혼까지 성공하여 두 아들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 그 수많은 거절의 역사를 통해 최적의 거절 시간을 발견해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연애에 꼴이 나게 되었다. 26년간의 솔로 인생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경험한 셈이다. 연애뿐 아니라 내 인생 모든 분야에서 실패의 경험들이 결국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어쩌다 프랑스. 첫 회사는 정말 재밌게 다녔지만 딱 1년이 되자 갑자기 회사에 흥미를 잃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체계가 너무 없었고 대표의 변덕스러운 성격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1년의 주기가 돌자 정확히 전년도와 똑같은 패턴으로 회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철딱선이 없는 시절이라 그 사실들이 너무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때 마침 같은 업계에 있는 학교 선배님의 부름이 있었다. 예전에 그 쭈발 형님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경험 때문에 이 업계를 선택한 셈이라 형님의 부름은 신의 계시와도 같았다. 학교를 다닐 때도 모든 후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쭈발 형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야만 했다. 그렇게 1년 만에 두 번째 회사로 이직하고 이어 바로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 회사로 이직하고 나니 전 회사에 비해서 일 자체는 너무 재밌고 다양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도 많았고 전처럼 1년 사이클로 반복되는 일정은 아니었기에 여러모로 옮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테네 올림픽 마케팅 행사를 담당하게 되어 꿈에 그리던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첫 해외 출장이 무려 유럽이라니. 부랴부랴 여권을 만들고 출장 계획을 세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특히 나는 불어불문과 출신이면서도 프랑스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아테네 공항으로 가는 경유지가 하필 샤를드골 공항이었다. 간접적으로나마 프랑스 땅을 밟게 되어 불문이로서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출장 당일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분명 계획 단계에서는 대한항공을 타고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해 아테네로 향하는 비행기로 환승하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다소 지연 출발을 했고 샤를드골 공항에 갈아타는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다. 대학생 기자단 20명이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 대열이 흩어져 통제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요즘 같은 카톡 단체방도 없었기에 이동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학생 기자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얼마나 해맑던지. 샤르드골 공항의 방송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댔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그래도 20여 명의 승객이 안 탔으니 쉽게 출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가차없이 깨졌다. 우여곡절 끝에 탑승 마감 약 2, 3분 정도 후에 도착한 우리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유럽인들의 깐깐함은 25명의 한국인을 남겨놓고 야속하게 정시에 문을 닫아버렸다. 쭈발 형님과 나는 대책회의를 했으나 선택의 여지 없이 파리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첫 비행기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쭈발 형님은 대학생 기자들에게 현 상황을 공유했고 심각했던 표정의 대학생 기자단은 갑자기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다. 노젠 국가 아테네보다는 파리에서의 갑작스러운 1박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우리 속도 모르고 그들은 즐거움에 춤을 추고 있었다. 쭈발 형님은 회사에 긴급 보고를 하고 추가 항공권과 추가 숙박을 찾아서 결제했다. 그 후 형님과 나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즐기기로 했다. 당초 아테네에서의 삼성 애니콜 마케팅에 대한 취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파리에서의 삼성 브랜드 인지도 및 애니콜 사용자 인터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렇게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우리는 파리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일찍 잠들 생각은 없는 듯 했다. 팀을 나눠 샹젤리제 거리로 에펠탑으로 개선문으로 몽마르트 언덕으로 찢어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치즈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숙소로 모였다. 불어불문가 출신으로 평생 프랑스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생각했던 나는 행운의 환승사고 덕에 처음으로 파리 전역을 누비며 책과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곳의 공기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었다. 그게 시작이었을까? 이후 2014년 니스와 칸, 2015년 니스와 모나코 등 프랑스에 방문한 기회가 계속 생겨 불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점점 높아졌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테네로 향해서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환승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그때 찔한 사건 덕인지 당시 대학생 기자단으로 참여했던 그 꼬맹이 중 일부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연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가 건진 내 아들 중1. 나는 아들이 2명 있는데 2018년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당시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순하디 순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처음엔 나까지 끼어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았는데 갈등은 점점 커지고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편을 들며 아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모두 알 것이다. 그럴수록 삐뚤게 나간다는 것을. 나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중2, 이듬해 중2가 되면서 아들은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학원은 아예 가지 않기로 작정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10시 이후에는 어둑어둑한 곳에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런 아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손찌검을 한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의 뒤에 있는 장롱문을 주먹으로 쳤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깁스한 적도 있을 정도로 사이는 악화되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다. 최대한 화내지 않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같이 카페에 앉아서 30분만 이야기하고 가면 용돈을 준다고 꼬셔보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들의 반항이 여전한 채로 2020년 운명의 중3을 맞이했다.
해가 바뀌자마자 전 세계가 코로나 광풍에 휩싸이며 온 세상이 모조리 마비가 되었다. 제 아무리 막 나가는 학생들이라도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다. 친구들 역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아들도 꼼짝없이 집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다. 집에만 있는 아들을 위해 회사에서 사용하던 데스크탑 PC를 집으로 가져왔다. 어차피 회사도 재택근무라 사용할 사람도 없었다.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친구들과 게임을 해야 하는 아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뜬금없이 웰시코기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여기저기 검색한 후에 일주일 만에 바로 강아지를 분양하는 곳에 아들과 함께 가서 웰시코기와 닥스훈트를 입양했다. 물론 강아지의 수발은 아내가 대부분 들게 되었지만 강아지를 빌미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며 큰아들의 방황은 급제동이 걸렸고 컴퓨터와 강아지를 동시에 영입하면서 우리 가정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고등학생이 되고서는 큰 사고 없이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무사히 졸업도 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렸다 한들 공부와는 여전히 담을 쌓고 살았기에 간신히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 세무회계학과에 들어갔다. 학교에 또 하기 전에 등과 여자친구를 만나서 지금은 열심히 연애와 공부를 병행하며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 세상에 끝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있다. 언제 끝일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다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고 우리 아들의 방황이 그랬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득한 옛날 얘기다. 지금은 아빠의 피를 이어받아 엄청난 수다쟁이가 되었다. 때로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여 슬프고 화나고 답답한 마음이더라. 빨리 툭툭 털어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보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어떠세요? 잘 들으셨나요? 책에는 더 많은 럭키비키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삶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정말 작가님 말씀처럼 그걸 어떻게 여기느냐가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세상은 나한테 왜 이럴까? 라고 원망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럴까?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와, 글감이 생겼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기분이 나빴다든지 우울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페이지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마 더 재미있고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